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차 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날로그적인 이런 문자,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는지를 공부했다면, 자, 이런 자료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된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수집하고 관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검색 엔진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숙제를 낸다, 뭐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켜고 뭔가를 하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이에요. 흔히 여러분들 익스플로러다, 크롬이다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예요. 그 안에 네이버다, 구글이다 하는 것이 검색 엔진이죠. 자, 이런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런 검색 엔진들은 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 아무튼 자료를 검색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웹사이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www.naver.com 이렇게 치게 되면 들어가게 되죠. 이 웹사이트예요. 주소죠. 주소에 가게 되면 뭔가가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 첫 화면이거든요. 뭔가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웹 문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는 데는 HTML이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이 돼요. 자,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H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HT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뭔가 표시한다는 얘기죠. 마크업 랭귀지 HTML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와 다른 문서를 연결하는 뭔가가 있게 되죠.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가 있다. 클릭하게 되면 요리 이렇게, 또 다른 거 옆에 있는 다른 단어를 클릭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된 그 언어를 바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웹문서거든요. 웹문서. 자, 이 웹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그런 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로봇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자, 이런 검색 엔진들은요, 각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알고리즘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밥을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밥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이제 쓰게 되죠. 그 밥하는 방식을 쓴 것,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밥솥에는 밥을 할 수 있도록, 자, 스위치 켜면 가열을 해라. 가열하는데 몇 도까지 가열해라. 자, 몇 초간 또는 몇 시간 지속해라. 그 시간이 지나서, 자,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치에 체크해서 뜸을 들여라. 하나하나 이제 그 밥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해 둡니다. 뭐가요? 검색 엔진이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왜?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거든요. 미리 찾아다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근데 누가 손님이 찾으러 왔어요. 고객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때요? 이제 보여주고 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검색 엔진은 한 3가지 정도로 큰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별 검색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별 검색 엔진이에요. 세 번째는 메타 검색 엔진입니다. 자, 주제별 검색 엔진은 뭐냐? 글자 그대로 이제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그리고 하위 이 항목으로 분류를 해놔요. 예를 들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 남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밑으로 상세 분류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요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좀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단어별 검색 엔진입니다. 단어별 검색 엔진은 글자 그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열쇠가 될 수 있는 그 키워드죠.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느냐가 정보 검색할 때 효율을 좌우하게 되죠. 이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겠나 할 때, 자, 성적이 좋은 사람, 자, 성실한 사람, 2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단어가. 자, 성실, 그 다음에 실력. 이때 and를 쓰면 어떻게 되냐? 실력 and 성실하게 되면 실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어는 실력 and 성실하면 둘 중에 하나. 실력이 있거나 또는 성실하거나. 실력이 있고 불성실해도 됩니다. 또는 실력은 없지만 성적은 나쁘지만 성실하면 돼요. 이게 우어입니다. 낫은. 너만 아니면 돼. 이 낫이죠. 여자만 아니면 돼. 불성실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낫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어 몇 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묶어서 검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런 유형입니다. 이번엔 메타예요. 메타.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뭐냐? 자, 내가 찾는데 나 혼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도움을 얻으면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키워드를 이용해 찾지만 다른 검색 엔진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검색 엔진들에게 질의를 입력해서 결과를 나타내주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다 많은 검색 결과를 한꺼번에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자, 검색 엔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별. 두 번째, 키워드, 단어별 검색 엔진. 세 번째, 메타 검색 엔진. 그런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통계청. 국가에 필요한 뭐 인구라든가 인구 분포. 자,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고령화라고 하는 기준 중에서 60대는 몇 명이나 되고 70대는 몇 명이 되고 10대는 몇 명, 출산이 저출산이다. 그러면 도대체 태어난 아이는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이런 자료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 가면은 효율적인 통계청에 가면 효율적이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하고 어떤 연구한 내용들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문기관인데 이런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면 좀 더 어때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지도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죽었다라고 99%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아니다,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자,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정부가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공공기관의
자, 무역에 내가 해외 물건을 수출하거나 뭐 무역,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코트라, 무역협회 이런 데 가면 좀 더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전문기관의 자료를 얻는 겁니다. 이번에 총선,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서 또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많이 여러분들 최근에 사용한 것들이 이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잘못되면 큰 실패를 얻게 됩니다. 요즘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잘못 읽어서 결국은, 총선 전략에 실패했다, 총선에 실패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왜 수집하고 뭘 알고 싶어서 수집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맞는 문항을 구성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내가 직접 측정하고 실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측정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이런 방식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길가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설문 받을 수 있죠. 또, 내가 가게를 내려고 하는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몇 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 길을 지나가는지, 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남자는 얼마나 되는지, 여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나이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이 많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지 중요한 자료죠. 이런 것들을 직접 세보고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음식점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가서 시식해보죠. 시식하는 것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식하고 대신 뭘 하게 합니까? 어느 쪽이 맛있는지, 얼마면 사 먹겠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 가끔 보셨죠?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또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문지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측정하고 또 실험해서 그 결과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보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내놓게 되는데 그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눈에 볼 때 어때요? 좀 더 정리돼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핵심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놓고 그 단어에 연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죠. 자, 마인드맵 방식을 이용하면요, 전체적인 아이디어의 흐름이나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가장 키워드가 되는,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하드웨어로 들어가면 하드웨어는 입력, 출력, 기억, 그리고 처리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는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연결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 마인드맵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면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선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과 그 특징을 기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 그의 핵심인 정보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희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자, 인공지능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또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AI,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은 어때요? 사람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되니까. 또 빅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다 또는 뭐 네이버다 이런 데서 검색하는 그 행위 자체도요, 사실은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인 것 같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개인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그 취미가 뭔지, 또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모으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맞춤형 광고라든가 또는 상품을 추천한다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들 귀찮게 광고 따라오는 거 있죠. 어제 산 거, 어디 검색한 거 계속해서 광고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물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아,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구글에서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겠습니까? 네트워크. 5G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 네트워크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이 중요해요.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지금 이 5G가 시대가 연결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국은 이것이 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뭡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클라우드 구름이죠. 즉, 그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봐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디에서나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올릴 수 있는 게 클라우드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네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4차 산업 정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물 인터넷이 있다.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또 클라우드 컴퓨팅,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기술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보세요. 여기에서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요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니까 요 안에는 뭐가 있구나. 4차 산업혁명 중요한 것에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빅데이터, 인공지능이구나. 사물 인터넷은 청소 로봇이 연결되어 있지. 드론이나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럴 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마인드맵 방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는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그래픽 두 개가 합쳐진 말이 인포그래픽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포그래픽이 뭐냐? 정보를 좀 더 어떻게 쉽게, 빠르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면 전달됩니까? 아니죠. 시각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시각적인 게 뭐예요? 그림, 표, 차트. 차트는 그래프죠. 다이어그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지금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 다이어그램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사진, 설명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한눈에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인포그래픽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글자를 읽어서 내용을 파악한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뭘 활용해요? 도형이나 숫자 이런 걸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게 편리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인포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보의 주제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숫자나 이런 것들은 표나 차트로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또 눈에 띌 수 있겠다. 또 이미지, 사진이죠. 또 사진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인포그래픽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이터나 자료들을 숫자 이런 개념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나 차트로 활용하고 또는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림의 설명을 넣게 되면, 사진의 설명을 넣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포그래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열해 봐야 된다. 그리고 문자보다는 표나 차트로 활용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포그래픽 중에서 이제 표와 차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표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표죠. 자, 어떤 게 표입니까? 이게 요 윗부분에 있는 게 표죠? 표입니다. 이게 표. 자, 아랫게 차트입니다. 그래프죠. 즉, 여기 있는 것들은 보면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을 활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과 틀이죠. 순서에 따라서 보기 쉽게 나열한 것들, 정리한 것들, 이게 표입니다. 자, 그럼 아래 것은 뭐예요? 이런 표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프입니다. 차트는 표의 자료를 막대 또는 원, 여기는 원이나 막대, 이런 도형으로 나타내는 형식, 이게 뭐예요?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프죠. 자, 자료형이 많으면 이런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전체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자, 이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조직도입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조직도예요. 자, 봅시다. 맨 위, 사장님, 부장님 밑에 부서들이 있겠죠. 과, 총무과, 회계과,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또 그 과 밑에는 개. 이런 식으로 한눈에 전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직도입니다. 시각화되니까 전체의 흐름을 어때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도인데, 조직도로 활용해서 그 서로의 관계, 그 상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제 표와 차트, 조직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 정리되시나요? 자, 먼저 자료를 시각화하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시각화하자.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검색 엔진을 쓸 수 있다. 검색 엔진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유형이 있었죠? 네. 주제별로, 그리고 키워드 검색, 단어별 검색, 메타 검색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또 두 번째, 전문기관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활용해보자. 또 내가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한 값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설문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각화를 해보자. 수집된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표와 차트를 이용한다. 마지막에 배웠던 표와 차트, 인포그래픽 활용한다. 마인드맵을 활용한다. 마인드맵은 전체 흐름과 구성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자, 인포그래픽, 네, 주제가 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또 설명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와 차트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시각화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는 마당에서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경향입니다. 방향이죠. 어떤 방향으로 그 직업의 고용 형태가 바뀔 것이냐. 자, 기술직이 많이 고용될 것이다. 뭐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재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계가 하는 일은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 관련 인원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또 이제 국제화, 글로벌화 되니까 이것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 활성화될 거다. 또 안전의식이 높아져서 안전 관련 직종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 이런 모든 업무에 ICT,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업무들이 증가되고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